서울 수도권 등 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분양 추첨에서 75%가 집 없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실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올해 1억 4천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 1억 6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상률이 14%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또 많을수록 일하는 엄마, 이른바 워킹맘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워킹맘 절반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산만 쏟아붓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못 보자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 청약 제도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분양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배정됩니다. 오수영, 이광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오는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또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1순위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남는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섞어 배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겐 두 번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무주택자랑 신혼부부한테 정부에서 좀 길을 많이 열어준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집을 팔고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 지위가 유지돼 다른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문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함께 사는 무주택자 아들이 청약을 할 때 지금은 부양가족의 아버지가 포함돼 가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무주택자 우선으로 배정됩니다. 특히 지금은 집이 없지만 과거 한 번이라도 집을 보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목적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반대로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앞서 보신 것처럼 가족 중에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앞으로는 이 주택 보유자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청약 가점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이 등기 이전이라고 부르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주택 보유자로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는 청약 당첨이 됐어도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던 게 앞으로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유주택자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설사로부터 청약 당첨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매매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와 처음 그 미분양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해서 가지고 있는 미분양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이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별공급도 이번에 크게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대주 혹은 세대원만 청약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원의 배우자까지도 청약 자격이 생겨서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이라도 이 신혼기간으로 인정하는 7년 동안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공급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특별공급 신청 전날까지만 집을 팔았으면 그 전에 주택이 있든 없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집을 소유했던 흔적만 있어도 청약을 특별공급으로는 넣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난에 시달리다가 원룸을 산 경우 등 또는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주택을 샀던 흔적까지 모두 포함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보완책이 오는 1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청약제도 개편이 부동산 시장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제 무주택자라면 이제 새 집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첨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정이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기존 주택에는 눈길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이제 서울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이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대출 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예.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시장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가뜩이나 대출이나 세금 규제에 금리까지 오를 수가 있어서 집값 안정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집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일단 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전보다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건데요. 적게나마 일부 물량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니까 지금으로선 계속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 외에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집을 파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대신에 저렴한 분양주택을 아무래도 노리게 되니까 예전보다 뭐 집 보러 한번 가겠다 이러면서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 가격도 좀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이 신혼부부와 무주택자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서요? 네, 먼저 신혼부부 말씀드리면 결혼 후 바로 집을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이제 사시다가 분양에 나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집을 판 후에 2년간 무주택자로 있으면 청약 자격을 준다고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2순위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혼부부 우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미 1순위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 무주택자라면 아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마련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의해야 할 게 DSR, 즉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사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 가치와 그 소득 수준만 보고 대출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이 자동차 할부금도 따집니다. 이런 대출이 있으면 이 기존보다 대출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대출들은 먼저 갖고 나서 이 분양을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한 채 대신에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이른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장가혜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이주비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대지 지분이나 평가 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9.13 대책에선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위가 9.13 대책 이전 관리 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1+1 재건축을 선택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1+1 재건축 조합원, 다른 곳에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 한 가구를 받게 된 조합원 등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주비를 대출받을 경우 보유주택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경우엔 기존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운 뒤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높였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걸 2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공시지가 10억 1,600만 원짜리 음마 아파트와 15억 원짜리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두 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912만 원이고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1,487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내년에 낼 종부세는 올해보다 2.5배가 넘는 2,370만 원. 보유세는 3천만 원을 웃돕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3배였던 세부담 상한선을 2배로 낮추면서 2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 안정화 퇴색이란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등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율과 이 과세 표준 이 골격은 전혀 안 건드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만 이제 300%를 200%로 좀 전년대 대비가 200%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300%는 더더욱 어려울 거고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면 시장을 흔들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도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조금 완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또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15년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 5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효과가 큰 SOC에 재정을 쏟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한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40명 넘는 사상자를 낸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사고의 주 원인으로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수송관이 꼽힙니다. 이런 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은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 SOC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은 2년 만에 2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경기 구리에서 안성을 잇는 고속도로, 파주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노선 등이 SOC 예산 증액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철도 같은 전통적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는 일자리 창출 기대로 이어집니다. SOC에서는 순기능의 고용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SOC 예산을 1조 원 늘리면 최대 1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조 원 줄이면 12,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자와 고용 부진 장기화에 마음이 급해진 정부 여당이 정책 기조를 틀면서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와 각종 수당, 경비를 올해 1억 4천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 1억 6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상률은 14%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 인상된 금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47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연봉인 1억 290만 원에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적용한 겁니다. 그 외에 법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0여만 원으로 올해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활동비까지 포함된 국회의원의 내년도 연봉은 1억 5,176만 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2%가량 증가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특정 명목으로만 쓸 수 있는 활동비가 1년에 2,4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회의원 개인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으로 보지 말고 업무를 한다는 그걸로 보시라는 거죠. 지원해주는 경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유치원 입학 과정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만든 처음 학교로라는 온라인 입학 관리 사이트입니다. 그제 추첨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탈락이나 대기가 속출하면서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들, 워킹맘은 이럴 때 애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정말 막막하죠.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워킹맘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통계에 드러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일하는 엄마 비중이 적었습니다. 6살 이하 유아를 키우는 엄마 가운데 일하는 엄마는 절반이 안 됐고 초등학생 엄마의 경우 60%, 자녀가 중고등학생쯤 돼야 엄마의 고용률이 70% 정도로 올라갑니다. 또 아이가 많을수록 엄마의 고용률이 낮았는데요. 아이가 하나인 엄마는 60% 가까이가 일을 했지만 2명인 경우 56%, 3자녀 이상인 경우는 고용률이 52%로 떨어집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밖에서 일하랴, 워킹맘이 이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버는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워킹맘 절반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저출산 정책에 무려 136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결국 출산 장려만 해선 안 되고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정부가 정책 패러다임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예비 부부와 주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통장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부부가 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초기 단계를 말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면 안정된 주거지, 보육시설 등 사회적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현금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126조 원을 넘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8만 400명에 그쳤습니다.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초저출산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출산 정책이 절실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의 출산 대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취약전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1세 미만의 의료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아동 수당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내년 9월부터는 취약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혼 추세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대상도 확대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근로시간도 단축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수요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서비스 이용 가구를 확대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대기, 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서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여성 고용률을 현재 58%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인 64%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화단지 신혼희망타운을 지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지원합니다. 출산율을 딱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또 성평등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율에서 삶의 조건으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일단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정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앞서 보셨는데 나왔고요. 또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동 아동이 40%를 넘게 할 계획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종업원 500명 기준에서 300명으로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도록 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출산 장려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채용에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고용 안전망을 또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도 강화됩니다. 남녀의 임금 차가 크기 때문에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또 여성 임원 목표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있는데요.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10%, 중견기업은 5%가 해당됩니다. 네, 다 좋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목표들 가운데 역량 집중 과제의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먼저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책이 큰 소득이 없었죠. 네.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소득이 없었던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우려가 교차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연간 1.68명인데 우리나라는 1.05명입니다. 또 현재 우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구 절벽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는 일할 사람도 또 세금을 낼 사람도 또 아이를 낳을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삶의 질을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이 눈앞에 맞는 질도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비롯한 그 사회적 돌봄시설 확대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는 그런 계획의 구체성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대책의 세부 방향과 또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공단 측은 전체 부당이득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 소유 주택 2곳을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4년 넘게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1,5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재벌들이 경영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과 달리 금수저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구는 신선한 충격이라고 하고 누구는 재벌의 요란한 경영세습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웅렬 회장은 왜 갑자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강력한 한파 속에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 눈과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해안과 제주 산간,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의 5에서 10,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 제주도에 1에서 5cm,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남 서해안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으로도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적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올겨울 최강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영하 6도, 강릉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한파 속에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영하 6도, 광주와 부산은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 중반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